책보다 책 이야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책에 잡힌 독서 모임장들이 나누는 책 이야기. 독서 모임장들 책 잡힌 사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일에는 브랜드 컨설턴트, 주말엔 독서 모임장으로 활동하는 캡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세상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세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나혜입니다. 오늘의 책은 데일 카네기의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입니다. 아마 이 책의 제목은 멤버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고전이자 명저죠.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부터 제가 나눠볼까 하는데요. 데일 카네기의 성은 원래 지금과 같은 스펠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부자이자 철강왕으로 불렸던 앤드류 카네기와 동일한 철자로 개명했다고 하는데요. 일종의 카네기 마케팅이죠. 마치 자신이 그 유명한 카네기 가문과 연관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책의 원제는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그래서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면 다소 추상적인데 원제는 어떻게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그래서 되게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 책의 내용은 사람을 다루는 방법, 호감을 사는 방법, 설득하는 방법,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어찌 보면 지금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자기계발서나 심리학 책에서 다루는 주제들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 여전히 고전이자 명저로 평가받는 이유는 그가 제시한 원칙들이 더하거나 덜 것 없이 핵심을 찌르고 있고 후대의 수많은 책들의 뼈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저도 되게 오랜만에 책을 읽었는데요. 여전히 참 대단한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에 되게 많은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좀 궁금했던 게 두 분은 어떤 걸 좀 실천하고 계신지, 나 이거 하고 있었는데 했던 것이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혹은 여기 책에 안 나온 난 이런 방법을 쓴다 이런 것도 좋고요. 저는 틀렸다면 인정하라. 틀리면 바로 내가 틀렸네. 잘못했어. 미안. 미안한 거 맞아요? 네. 이렇게까지 아니에요. 진짜 미안해. 미안해. 마침표 땡. 아니 진짜 미안함을 담아서 정말 저는 사실 삶을 좀 솔직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리고 또 제가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걸 또 안 좋아해서 혹시나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으면 저한테 꼭 무조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진짜로 몰랐기 때문에 정말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줬다면 진심으로 미안하고, 혹시나 내가 말한 게 틀렸으면 그것 또한 인정을 하고 알아야지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틀렸으면 인정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저도 비슷하게. 근데 이 틀렸음을 인정하기 위해서 저는 필요한 게 뭐냐면 너무 단언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100% 이거야 그랬을 때 내가 틀렸을 때 인정하기 너무 힘들어요. 100%라고 해요. 확실히 절대 이런 얘기하면 그게 좀 어려워져. 번복하기가 어렵달까? 근데 말을 할 때 난 이렇게 생각해, 혹은 이런 것 같아, 아니면 이런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면 틀리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구나가 쉽게 나오는데 야 100%야 그 주식에 몰빵이야. 그러면 나 틀렸어라고 말 못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기하다 난 이게 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봐 정도면 아니었던 것 같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주위에서 보면 너무 단언하는 사람들은 자기 실수를,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저는 그 틀렸음을 인정하는 거 와닿았다고 해서 생각보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게 크면 클수록 나이가 들수록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자기의 틀렸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마냥 그랬어 진짜 미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너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미안해, 이렇게 뭔가 앞에 나의 잘못함을 뭔가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소상히 사과할 것. 무마식 사과 금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말씀하신 대로 진심을 담아서 미안해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그 미안함 자체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진짜. 저가 예를 들면 어느 날 저한테 어떤 강의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날까지 확답을 주세요인데 확답을 계속 미루다가 제가 다른 일정까지 다 포기했는데도 얘기를 안 해서 전
이때는 확정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이러 했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음. 안 될 걸 알면서도 계속 버팅인 거죠. 어머. 근데 그분이랑 제가 몇 번 일을 하다 보니까 늘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식으로 되게 미안함을 과하게 얘기를 해서 책임져야 될 걸 책임을 안 지는. 그래서 저것도 문제일 수는 있겠다.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고 책임을 질 건 지면서 미안해 해야지만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재밌었던 게 그 가수 비비가 매니저랑 싸웠대요. 엄청 싸웠는데 그 매니저가 사과하는 방식이 전 되게 좋았던 게 사과를 하기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가까운 사이에서 미안하단 말이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차량에 그 매니저가 사과를 사서 올려놨대요. 귀엽다. 그래서 그걸 매개체로죠. 이거 왜 올려놨어? 사과야.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부끄러운 분들은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세실님은 저는 책에 나온 좋은 관계를 위한 방법 중 실천하고 있는 거 사실 이 책 읽고 이제 오랫동안 실천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뭐 실천이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노력하는 중이긴 한데 그 미팅하거나 이제 사람들 만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계속 좀 스스로한테 상기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제일 중요한 말이고 설령 그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걸 좀 애를 쓰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 뭐 최근이라고 하기엔 그래도 좀 되긴 했지만 녹사님이 좋은 기분이라는 책을 쓰셨고 또 되게 큰 유튜버 미국 유튜버인 알리 압다리도 좋은 기분에 대한 책을 또 썼어요. 그래서 내 기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제 주인공이라고 느끼게 하는 거 그거인 것 같아서 그건 좀 연습을 여전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게 이름을 기억하는 거. 진짜 그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상대에게 관심이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특성상 이름을 잘 못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다른 정보는 기억을 잘하는 편인데 이름이나 핸드폰 번호 이런 걸 잘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양한 독서 모임을 할 때 그 멤버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게 자칫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름을 기억하려고 하고 또 그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되게 관심을 쏟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게 전 종합해보면 기억인 것 같더라고요.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기억해두고 그거에 맞춰서 뭔가 행동을 한다. 그럼 이제 기억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이 사람 이걸 기억하고 있었네. 이 사소한 것까지.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억 못하는 거는 웬만하면 적어둬요. 그래서 이거 좀 웃기긴 한데 아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좋다. 이게 혹시나 제 의도는 아니지만 기억을 못하면 좀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치. 그때마다 이제 그럼 주기적으로 보시나요 그 노트를? 가끔씩 봐요. 네. 가끔씩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좋아했고 어떤 음식 싫어했는지를 이제 적어서 좀 체크하는 편이죠. 네. 재밌다.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가장 뭐랄까 편한 가족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아서. 맞아요. 가족마다 좀 다른 것 같은 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는 그러니까 저희 가족 분위기 자체가 서로 기억 못하는 거를 그냥 기본값으로 줬던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서운해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심지어 어머니는 제 생일을 3년 연속 까먹으셨거든요. 그때 너무 서운했는데 우리 집은 이게 약간 서로의 그 문화구나.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변했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문화의 사람이라면 그걸 오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 참 관심 없다. 근데 그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 또 다른 문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으니까 저 나름의 방식으로는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도 오해할 수 사람을 있겠다. 대하는 태도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진심이라는 건 사실 잘 못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난 진심으로 관심을 쏟았는데 상대는 무심하다 느낄 수도 있고 맞아. 혹은 이제 뭐 거짓된 표현을 했는데 그걸 또 진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심을 느끼게 하려면
상대가 진심을 느끼도록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난 진심이야로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상대의 어떤 언어로 번역해서 상대는 어떨 때 진심으로 느끼지? 네. 요걸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런 유의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상대방의 입장에서. 맞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왜 진심을 몰라줘.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의미 없는 생각 말인 것 같아요. 스스로만 힘들어지는. 그렇죠. 물고기한테 계속 삼겹살을 먹이로 주는 거랑 같은 거죠. 그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러면서. 맞아요. 물고기한테 물에 있으니까 숨쉬기 힘들지. 육지에 놔줄게. 그것이 호러물인데. 역시 공기가 최고지. 뭐 거의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한강의 채식주의자도 그런 맥락의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 거기서 이제 부모님은 이 자식이 안쓰러우니까 고기를 계속 먹이려고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물고기한테 이제 육지에 놓는 행위와 동일한 거죠. 그쵸. 이게 서로 아기가 없는 건데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데 아기로서 가는 거는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 못하는 거. 맞아. 음. 맞아. 상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이 책을 관통한 내용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 이게 좀 좋더라고요. 논쟁하지 말라고 카네기가 얘기를 하는데 전 이걸 너무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가끔은 누구랑 말다툼을 하게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 상황을 참는지 아니면 모면하는지 아니면 논쟁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전 이게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전 논쟁은 안 하고 그냥 싸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싸워요?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공공 예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창 코로나 때 이제 지하철에 항상 마스크를 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끼는 사람 보면 제가 그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면서 논쟁은 아니지만 주먹을 쥐게 되시나요? 그런 분들을 보면 보통 이제 다 그냥 이렇게 눈치만 주고 끝나잖아요. 근데 저는 용서할 수 없어서 항상 가서 어깨를 치며 이렇게 손가락으로 마스크를 가리켰어요. 근데 이것까지 그 용기가 그 다리는 엄청 떨려요. 막 혹시 막 머릿속에서 상상해요. 저 사람이 내가 마스크 끼라고 했을 때 뭐 너가 뭔데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면서 최대한의 그런 최악의 상황을 다 이렇게 머릿속에 두고 가서 이렇게 마스크 쓰시라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큰 논쟁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좋은데 걱정이 되긴 하네요. 왜냐면 맞아요. 최근에 스타벅스에서 봤는데 전 좀 놀랐던 게 스타벅스에서 기다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어떤 분이 종이컵을 들고 좌석에 앉아서 마시면서 하니까 스타벅스 직원분이 오셔서 여기선 일회용 컵으로는 안 되신다. 그 일반 컵으로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손님이 아니 법이 바뀐 지 오래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스타벅스 직원분은 스타벅스는 환경부랑 협약이 돼 있어서 일회용 컵을 매장에서 맞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고객분이 그때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그럼 너가 버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 직원분도 좀 화가 났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손님이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버리라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직원분이 손님 버리셔야 한다고 이제 다시 자리로 돌아가니까 막 쌍욕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인님 말씀 들으면서 그럼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상상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항상 저의 그런 논쟁이 이제 어쨌든 다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답해줄 그런 상황은 상상하지 않고 항상 나한테 엄청 적대적인 얘기를 하겠지? 그럼 나 이렇게 받아쳐야지. 하면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이제 그제서야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라고 받아치려고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는 근데 그런 경찰에 바로 신고하려고 했죠. 111에 누른 상태에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위험하다. 그래서 엄마 아빠도 너 걱정된다. 코로나 때 그러고 다니지 말라. 큰일 난다 이랬는데 제가 막 담배 피는 이런 것도 길거리에서 담배 냄새 맡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막 손 막 냄새 난다는 이런 제스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좀 걱정되니까 나인님이 하는 행동이 조금 더 사회를 같이 살아가는데 좀 좋은 쪽으로 바꾸는 건 맞는데 맞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행위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상한 사람 꼬일까 봐.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느껴서 이제는 조금 자제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답이 없는 문제인데 맞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세실님은 논쟁을 피하시진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요?
저는 생각보다 그냥 논쟁 될 것 같으면 한 20대 때까지는 막 따박따박 다 이렇게 들이받는 거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져요. 어떤 상황이 오면 그게 이제 뭔가 논쟁거리가 될 만한 그게 친구든 가족이든 그 일을 할 때도 그냥 그렇구나. 그냥 제가 뭐 알겠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전 되게 논쟁꾼이었어요 어렸을 때. 막 오프라인이고 온라인이고 막 그랬는데 제가 느낀 거가 책에서 말한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기면 적이 생기고 맞아요. 지면 상대가 적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적만 늘어나는 행위더라고. 이겨도 지는 거고 저도 지는 거고. 그리고 논쟁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느꼈던 순간이 뭐냐면 논쟁이란 결국에 내가 옳고 당신이 그르다. 그러니까 내가 옳은 이 팩트를 당신도 따라라 하는 건데 사람은 누군가 강요해서 설득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납득이 돼야 되는데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걸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쟁의 목적에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논쟁을 통해서 실질적인 피해도 얻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해야지 하는데 가끔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은 여기서 말해야 되나? 특히 독서 모임을 나인님이 같이 하다 보면 제가 논쟁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가끔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박 의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딱 멈추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논쟁이 아니지 않나요? 토론의 과정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다른 의견이 한두 번 왔다 가면 감정적으로 격앙되는 경향이 확실히 있어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 거에 대한 반박 의견을 내는 건데 그럴 때 대부분 나를 공격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는 그런 게 있고 제가 논쟁을 하는 경우는 어떠한 말이 그걸 믿었을 때 실질적인 피해가 되는 경우에 좀 반박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치고 종교고는 이제 각자의 믿음이니까 하지만 뭐랄까 어떠한 그 사회생활에 있어서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그게 저가 경험하거나 아니면 제가 연구한 결과로는 상당 높은 확률로 실패 확률이 너무 높은 얘기인데 대중적으로 믿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제가 반박을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하는 편인 게 최근에 이제 친구들이랑 뭐 어떻게 정치 얘기인데 뭐 정치 얘기를 이제 친구가 던졌을 때 제가 아는 사실과 좀 달랐어요. 그럼 보통 정치는 사람들이 이제 금기되는 주제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이렇게 말로만 했을 때 뭐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 뭐 그게 어떻게 사실인지 알아? 했을 때 제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기사를 찾아서 친구한테 그러니까 팩트로 왜냐면 그냥 막 안 그래도 정치 얘기인데 막 제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욱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완전 다 빼고 팩트와 그냥 이렇대라만 보내면 뭐 그 친구도 기분 나쁠 일이 없고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팩트 체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논쟁할 때.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딱 보냈는데 거기 그쪽 진영 매치인데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 기사가 그랬었어요.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에 무관심하라는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라고 하는 상당수의 분들이 정치라기보다는 정치인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높고 맞아요. 정파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운영돼야 된다는 맞아요. 얘기의 맥락보다는 너네 나쁜 놈들, 맞아. 우리 착한 놈. 그러니까 이 논리에서 그래서 저는 조금 무의미한 부분도 좀 있지 않나라는 거 있고, 그리고 요새 이거 좀 민감한 문제인데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투표의 어떤 조건 중에 하나가 비밀 투표잖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만 유명해지면 너 누구 찍냐는 거를 은연중에 좀 푸시하는 게 너 누구 찍지, 맞아. 누구 찍는 것 같아 하면서 그걸 은연중에 드러내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드러내는 것 본인이 원하면 오케이인데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건 저 되게 폭력적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건 너무나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본인 모든 분들이 다양성이 열려 있다고 하지만 본인이 엄청 지지하는 정당의 반대쪽 사람이라고 알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이 왠지 조금 싫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사람이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전 서로 싫어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무언가를 굳이 드러내야 되나? 저는 개인적인 주의. 드러내도 저는 상관없어요. 어떤 분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곡해될 수가 있어서.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논쟁의 정의도 한번 좀 맞추고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게,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논쟁은 상대방이 내 기준에서 상대방이 틀린 걸 좀 잡아내는 걸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논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랑 좀 피드백은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그래서 그럼 피드백도 아예 안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내 기준에서 봤을 때, 내 시선에서 봤을 때 상대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말을 얹지 않는 것이 논쟁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해서, 그 카네기가 자기 일화를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 뭐 파티에 초대됐나? 근데 이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틀린 거예요. 팩트가.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지적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눈치를 줘서 이제 참고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너 여기서 네가 논쟁으로 이겼을 때 뭘 얻는 거냐? 그럼 그 사람 기분 좋게 해주면 관계도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례가 또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저 되게 재밌는 그 논쟁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여행하다 유대인을 만났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말로는 유대인들은 말을 다 잘한대요. 그래서 뭐 그럴 수가 있나 싶었는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어떤 책에서 봤는데 유대인의 그 논쟁 방법 중에 마할 로케트라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원래 논쟁을 하면 어떠한 결론을 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떠한 화두나 사안에 대해서 양쪽 진영이 계속 논쟁을 해요. 논쟁 그 자체를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로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논쟁 그 자체를 계속 넘겨주는 거. 저것도 방법이겠다. 논쟁이 있어서 우리가 내가 졌어, 내가 이겼어라는 감정이 나오면 그게 되게 게임 같은, 제로섬 게임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논쟁 그 자체의 과정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맞아요. 생각 드네요. 그게 이제 하브루타라고도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유대인 학습 방법인데, 그게 이제 서로 좀 숙지가 되고 그런 게 문화가 되면은 이게 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의가 되면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피드백 말씀하셨는데, 그 페이스북에 다녔던 분이 얘기했는데 거기는 되게 피드백을 직설적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상처받았대요. 근데 그걸 느꼈대요. 피드백에서 그게 아무리 직설적이어도 저 사람이 선의를 갖고 한다고 느끼면 그걸 좀 받아들일만 하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드백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려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갑자기 신뢰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피드백하면 나 먹이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랜 동안 알고 서로 아낀다는 거 알면, 물론 그 당시에 짜증이 날 수는 있지만 그걸 악의적으로 해석은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일에서 있어서 저는 피드백 주고받는 사람들이랑 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일의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피드백, 일의 퀄리티를 높이려는 피드백은 저는 되게 귀한 것 같아서 이 피드백이 안 되면 저는 좀 일할 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그 제 책을 쓰고 나서 이제 독서 모임에서 책 얘기를 나눌 때 원래 다른 책들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제 책은 좀 다르게 얘기해요. 좋았던 점과 이해되지 않았던 점. 왜냐 아쉬웠던 점이라 하면 쉽게 얘기를 못하세요. 그쵸. 그리고 왜 저자니까 저가 받아들일 때도 좀 상처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단어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점이라고 하면 그게 사실 아쉬운 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서로가 좀 편하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초고 피드백 부탁하셨을 때 그렇게 써주셔서 전 또 피드백 드리기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카네기의 책에서 이런 구절도 나오는데요. 제 미소를 받고 다시 제게 미소를 돌려준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불평불만이 있어 저를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유쾌하게 대해요. 미소를 띤 채 이야기를 들어주면 일이 훨씬 쉽게 풀리더라고요. 미소가 매일같이 많은 돈을 벌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라는 구절을 통해서 미소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강력한 도구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미소의 힘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는지, 혹은
내가 미소 덕분에 돈을 벌었다 싶은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거 좀 어렵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오히려 궁금해요. 두 분은 그 미소의 힘을 믿으시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완전 믿는 것 같아. 세실님은 잘 웃으시잖아요. 논쟁하시는 거.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세실님은 뭔가 이렇게 사람 뭐라고 해야 되죠? 친화력 아니 누가 봐도 세실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처음 딱 만났을 때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세실님은 항상 인상이 항상 웃고 되게 밝고 긍정 기운이 있는 에너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칭찬 타임인가요? 네, 미소 한번 날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미소로 세실님이 덕을 많이 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그래도 많이 웃는 편이기는 한데 어렸을 때는 웃질 않으면 되게 좀 기분 안 좋냐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표정일 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무표정일 때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웃고 또 그 인상이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생각보다 인간은 이성보다 감성이 그렇죠. 더 의사결정에 큰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주는 인상의 힘이 되게 큰 것 같고 죽을상 하고 있는 사람보다 웃는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은 게 더 사실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들도 어떤 파동을 타고 또 이렇게 끌어당김 이런 것도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신입사원분들한테 이제 선배가 조언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고 가. 그렇죠.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맞아요. 기본이지만. 맞아요. 나이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네, 웃는 거는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잘 안 웃거든요. 처음 본 사람 마주하면 너무 어색해서 웃음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좀 이거에 덧붙여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 부인과 사이가 소원한 사람이 매일 아침 부인한테 뭐 좋은 아침 이렇게 살갑게 인사하면서 웃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걸 보자마자 이거를 딱 봤을 때 제주도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한번 해볼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갈 때마다 좋은 아침 이러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갈 때 뭐 잘 안녕히 계세요. 뭐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러면서 막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같이 갔던 사람들도 왜 저래? 이렇게 쟤 왜 저래? 왜 그래요? 이래서 제가 아니 책에서 봤는데 이렇게 하면은 좋대요. 이래서 이렇게 하면 좋대요. 이랬더니 막 그냥 웃으면서 제가 뭐 나오면서 욕한 것도 아니고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뭐 제가 누구한테 해를 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제 기분도 너무 좋은 거예요. 중요하다. 물론 뭐 좋은 하루 되세요 했을 때 뭐 웃으면서 이렇게 받아주시는 분도 있었고 그냥 무심하게 뭐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말하면서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듣고 나도 듣고 어쨌든 그분도 들었으면 이게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니니까 그분도 분명 좋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되게 좋은 어쨌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제가 그걸 돈으로 버는 건 아니지만 하루를 좀 행복하게 조금 그러니까 소확행 보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약간은 막 어느 쪽 기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얘기 들으면서 무슨 얘기냐면 억지로라도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분이 좋아도 웃지만 억지로라도 웃으면 이걸 감정적으로 좋은 걸로 신호를 받아서 기분이 좋아진다. 이거는 너무 동의하고 또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인상이 훨씬 좋다. 근데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특히나 모임을 오래 하면서 너무나도 웃상이고 너무나도 이제 긍정 피드백인 분들이 오래 가는 경우는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초반에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평균치보다 훨씬 더 과하게 웃거나 과하게 긍정 피드백 분들은 오래 가지 않고 오히려 좀 묻어내 보이는 분들 그래서 저는 저가 그래야 된다는 것도 좋다는 건 알지만 누군가를 대할 때 너무 이렇게 과한 미소, 과한 어떤 친절이면 저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경계되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세실님도 그렇게 웃는 인상은 아니었어요. 저가 처음 봤을 때 그냥
뭐랄까 평온한 얼굴. 음. 그때 막 초록색 모자를 썼나? 아무튼 맞아. 모자 쓰고 오셨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때 모자 쓰고 온 유일한 여성분이어서 기억이 나요. 아. 역시 캡 선생님. 네. 그래서 나인님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웃는 상은 아니니까. 맞아. 말할 것도 없이.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저희 다른 한 분 1년 같이 한 그분도 막 웃는 상은 아니세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리액션 좋고 되게 웃는 분들 중에 잘 생각해보면 되게 오래 갔던 분은 생각보다 없어요. 모임에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용성님을 보자마자 저희가 모임을 3년을 했는데 그 동안에 용성님 보자마자 뭐 브런치걸 너무 잘 읽고 있어요. 막 너무 제가 좋아했는데 만나뵈서 너무 좋아요 하시고 한두 번 나오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런 짧은 정보로 인해서 누군가를 많이 좋아한다는 거는 예, 제 생각이에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 모멘텀이 어떠한 그 기간이 되게 짧달까? 되게 짧은 인풋으로도 되게 확 좋아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인즉슨 누구라도 좋아할 수 있는 그 누군가의 호감을 느낄 수 있는 텀이 되게 짧을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오래 걸리는 사람들은 오래 걸리되 한 번 누군가에 대해 호감이 있으면 좀 오래 갈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저를 이렇게 좋다고 와서 얘기하신 분들 대부분 저의 뭐 브런치 글을 보던가 책을 보던가. 근데 그건 되게 짧은 저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의 상당히 극히 일부분인데 뭐 그거를 감사하게도 그걸 좋아한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되게 큰 감정을 보이시면 감사함과 동시에 좀 걱정도 들어요. 근데 전 들으면서 미소랑 과한 칭찬을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제 들었을 때는 과한 정말 그런 리액션, 약간 진정성이 결여된 것 같은 그런 리액션의 영역일 수도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미소를 장착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요. 많죠. 네. 네네. 근데 여기서의 그 키는 전 그거였어요.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을 때 미소로 화답할 수 있는가? 중요하죠. 네.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찡그린 얼굴을 좋아하지는 않고요. 그렇지. 왜 찡그려도 진정성 있는 피드백 해주시면요. 근데 이게 극과 극인 거예요. 찡그린 얼굴인 분들이 오래 간 경우도 되게 드문 것 같고 엄청나게 과한 그 웃음과 미소인 분도 오래 간 그러니까 이 중간선에 있는 분들이 과유불급이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야지만 우리 얼굴이 가만히 있으면 계속 찡그림에 가까운 근육을 쓰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표정이라 생각했는데 가끔 보면 얼굴이 되게 찡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저도 억지로 좀 웃는 연습을 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되게 캡 선생님 잇몸을 자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친해진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근데 그 이 미소 부분 보면서 또 누가 생각나냐면 저희 모두 알고 있는 그 이제 회사를 매각한 대표님 한 분 있잖아요. 그분도 그렇고 제가 또 다른 데서 이제 알고 있는 대표님도 그렇고 직원 뽑는 기준이 밝음이었어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중요하죠. 조직에는 되게 중요하죠. 네네네. 그리고 미소라 그래서 미소라 그러면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모습을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미소는 약간 부처님 미소 같은 거. 염화 미소. 뭐냐면 이렇게 평온한 미소 있잖아요. 네. 맞아. 나 막 즐거워가 아니라 나의 마음 평온하다. 약간 이런 느낌의 미소를 띈 분들이 저는 좋았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은은한. 네. 은은한 미소. 그러니까 어떤 미소는 나 지금 미소 짓고 있어 막 소리 지르는 미소들 있잖아요. 약간 나 그런 미소 잘 짓는데. 우와 재밌다 행복하다. 그럼 물론 그런 분들 좋은 분들 많죠. 근데 저가 좀 오래 갔던 분들은 약간 부처님 미소 같은 분들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 저는 그래서 이 미소 덕분에 돈 벌었다 하는 경험이 있냐 막 이런 얘기도 나오길래 돈은 모르겠고 제가 잘 웃는 편이다 보니까 저한테 잘 말을 걸어주세요. 그건 되게 플러스 요인인 것 같아요. 좋네요. 네. 근데 그게 양날의 검이 되진 않나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이제 모든 분들이 말을 걸어.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는 걸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를 생존하기 위해서 제가 찾게 되고 그리고 좀 티나지 않게 도망가는 법도 이제 기빨리는 분이 오면은 진짜요? 하고서는 이제 빨리 일어나게 되는 것도 이제
뭔가 후속적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도망치는 법을 좀 배운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네.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운을 늘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운을 늘리려면 만나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면 운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행운과 불운이 같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귀인도 만날 수 있지만 악인, 사기꾼도 만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 악인이든 이런 사람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을 때 사람을 막 많이 만나면 힘들어지는 걸 저는 많이 봐서 맞아요. 예. 거절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진짜. 그리고 또 이 책 보면서 저는 이제 느꼈던 게 제가 인간관계론 덕분에 생긴 인생 철학 두 가지가 받는 법과 주는 법을 좀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받는 법은 크게 감탄하기, 감사하기.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려고 작은 것도 좀 감탄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그리고 주는 것은 이것도 지금도 연습 중이긴 한데 기쁘게 줄 수 있는 것만 주기.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기쁘게 준 건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그거를 힌트를 어디서 찾았냐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 내가 준 것을 잊었을 때 그 정도로 기쁘게 줄 수 있는 것이어야 좋다. 뭐 이런 얘기 들어서 누군가한테 제가 친절을 베풀었는데 너가 예전에 그랬잖아 했을 때 제가 잊고 있었으면 너무 기뻐요. 저는 감사히 받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느끼는 게 저는 엄청 사양하는 편이었거든요. 저 받는 거를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제 생일을 카카오톡에서 안 뜨게 만들어놨어요. 저도 그렇게 해놓긴 했어요. 맞아. 그렇게 막 받는 걸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받게 되는 경우가 점점 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딱 순간 늘기 전에 이거는 거부할 수 없다. 그러면 감사히 잘 받는다는 걸 극도로 표현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왜 주세요? 이거는 주는 사람은 기분 나쁘게 할 수 있겠다. 맞아요. 너무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정도 담백하게 얘기해도 상대방은 좋아하는데 맞아. 왜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괜히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도 맞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약간 미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뭘 누가 줬을 때 뭘 이런 걸 가지고 와요. 근데 사실 그게 저도 어렸을 때는 그게 기본값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줬을 때 막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보답하는 게 좋은 맞아요.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맞아. 땅바닥에 내가 낼게 네가 낸대 하면서 뭐 땅바닥에 현금 막 내팽개치고 그러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책 잡힌 사이 오늘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두 분 오늘 각각 어떤 키워드가 생각나시나요? 전 미소. 저는 논쟁. 저는 감사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3readingleaders@gmail.com으로 책 잡힌 사이에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고민, 광고 문의를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메일은 팟캐스트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독서 모임장들이 원픽한 투자책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모임은 일요일입니다. 책 잡고 만나요. 만나요.